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 SV 인베스트먼트의 방정원 상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무역협회에 감사드리고요. 시작하기 앞서서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SV 인베스트먼트라는 이제 창투사의 싱가포르 법인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고요. 저희 SV 인베스트먼트는 지금 운용자산 한 1.5조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 국내 벤처 캐피탈이고요. 현재 이제 미국, 그다음 중국, 그리고 최근에 싱가포르 오피스를 열어서 해외 투자 및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동남아시아에 이제 투자를 하고, 그리고 또 국내 스타트업들을 동남아 진출 하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들을 제가 한 7년 정도 해온 것 같습니다. 2016년부터 투자를 해온 것 같은데, 제가 직접 현지에서 경험하고 현재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고, 또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그 현지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국내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직접 이제 우리가 진출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동남아시아가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왜 주목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은 글로벌 소비 시장의 중심축 이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작하기 앞서서 앞에 표지에 보이는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요. 이게 이제 토코피디아라는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전자상거래 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고잭이라는 회사 좀 들어보신 모르겠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택시를 호출하는 우버 같은 회사인데요. 그 회사하고 둘이 합병을 해가지고 한 30조 정도, 한화로 한 30조 정도 밸류로 인도네시아 증시에 최근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보시면 이게 공항에서 자카르타 공항에서 이제 도심으로 들어갈 때 이 건물이 보이거든요. 그럼 흡사 이 색깔도 초록색이고 우리나라 이제 네이버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지난달에도 여기 본사를 방문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저는 토코피디아를 입사한다고 스타트업 간다고 하지 않고 성우님, 이제 잠시 인터럽트 하겠습니다. 혹시 네. 발표 자료 좀 넘기면서 진행 아, 가능하실까요? 네네네.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아직 넘어가지 않은 것 같아서. 아, 네네네. 제가 조금 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 감사합니다. 예, 여기부터 말씀드리면 동남아시아가 이제 글로벌 소비 시장 중심 이동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그림을 좀 보시면 뭐 20세기, 21세기 소비 시장이 이제 뭐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간단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20세기에는 이제 싱글 컨트리 마켓으로는 이제 미국하고 일본이 가장 큰 소비 시장을 형성했다 그러면은, 이제 21세기에는 중국, 인도로 대체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멀티 컨트리 마켓은 이제 유로존이 있겠죠. 유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게 21세기에는 동남아시아로 중심축이 이동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지도를 보시면 동남아시아도 여러 국가가 인접한 국가들이 이제 그 공동체를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아세안이라고 하는데요. 이 국가들이 이제 굉장히 소비의 중심축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현상들을 뒷받침해주는 이제 근거가 되는 것들이,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유로에서 생겨난 이제 수백 조에 달하는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는 뭐 기업들입니다. 유닐레버나 뭐 네슬레. 이건 유럽 전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고요. 그런데 이제 동남아시아를 요새 보시게 되면 동남아시아 아세안을 전체적으로 커버리지를 하고 있는 리저널 플레이어들이 좀 등장했고, 이들이 이제 뭐 조 단위를 넘어서 데카콘이라고 하는 10조가 넘어가는 밸류에이션을 이제 형성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가 이제 유럽에서 이런 뭐 수백 조짜리 기업들이 나온 것처럼, 앞으로 향후 동남아시아에서 향후 한 10년 내에 이런 비슷한 현상들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아직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막 조단위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동남아시아 거시 지표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뭐 지표들이 나와 있는데, 주목해야 될 건 오른쪽에 보시면 동남아시아의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전체 인구가 이제 7억 조금 안 됩니다. 아세안 보시면 7억 조금 안 되는데, 이 중에서 보시면 인터넷 사용자가 이제 4억이 넘고요. 이제 4억 4천 정도가 되고, 그중에서 그 아래 보시면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인구가 3.5억이에요. 사실 이걸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스타트업이 어떤 지표를 만들고 레베뉴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구매 활동이 벌어져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구매가 일단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 보시면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7배에 해당하는 파퓰레이션이 이제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고 있다는 거고, 이 숫자가 점점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거대 시장 구매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온라인 서비스들, 스타트업들이 주로 영위하는 다양한 섹터의 서비스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고,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견인하는 이런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밑에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국가가 단일 국가로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게 이제 인도네시아가 되겠고요. 한 뭐 2.7억 정도 되는데 등록 안 돼 있는 인구들도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보다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한 경제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1인당 GDP가 한 4,000불 정도 도달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한 4,000불, 그러니까 아세안을 평균 내면은 한 이제 4,000불 좀 넘어가고 있는데, 이 GDP 4,000불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골든 에이지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그건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를 만약에 제가 이제 거주하고 있는 싱가포르는 인구가 한 500만밖에 안 돼요. 그래서 금융의 중심지이고, 사실은 마켓이 이렇게 크진 않지만, 싱가포르의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 이제 그 신흥국이기 때문에 금융 인프라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동남아시아 스타트업들의 본사를 홀딩 컴퍼니를 싱가포르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에는 이제 회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투명하기 때문에 글로벌 자금을 모집하는 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인도네시아, 뭐 베트남, 뭐 태국에 있는 스타트업에 투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계약서를 열어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싱가포르 홀딩 컴퍼니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나머지 국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은 시장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면, 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에 진입할 수 있도록 어떤 그 금융 인프라를 제공하는 거는 싱가포르이 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인구가 500만이라서 농담으로 인도네시아 신생아가 1년에 500만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농담으로 1년에 자기네들이 싱가포르 하나씩 만들어낸다, 뭐 이렇게 농담을 할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좀 작은 시장이에요. 작은 시장이고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뭐 다른 국가들은 뭐 출산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인구가 계속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 5% 이상 고성장하고 있는 거대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도시화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동남아시아에 한 20위권 정도 되는 도시들인데요.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뭐 이제 동남아에서 가장 큰 시장인 인도네시아의 이제 주요 도시들인데, 1위부터 보시면은 한 500만 넘어가는 도시가, 이건 뭐 대도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한 10개 정도 됩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그 사실 중국의 스타트업들 생태계가 클 때도 사실은 대도시를 위주로 성장을 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사용하는 것들은 실제적으로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인구가 어느 정도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동남아는 지금 보시면 한 500만 넘어가는 도시가 10개 정도 있는데, 이 도시화가 이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시 인구가 점점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스타트업들이 타겟해야 되는 그 도시 인구, 이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뭐 우리나라라든지 뭐 선진국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인 인구도 늘지 않고 있지만, 도시의 인구도 정체되어 있는 현상이죠. 그래서 시장이 정체되어 있지만, 동남아시아는 타겟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크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시지표로 미국하고 이제 동남아 한번 비교해 보면요. 미국은 인구가 한 뭐 3.3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탑5 시티의 인구가 한 5천만 정도 됩니다. 그럼 전체 인구 대비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게 한 6분의 1 정도 될 텐데요. 동남아시아를 보면 인구가 지금 뭐 7억 가까이 되는데, 탑5 시티에 지금 5천만 정도 인구가 몰려 있어요. 이걸 산술적으로 보시면 아직도 2배 정도의 그 도시화에 대한 업사이드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화가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들은 도시화와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소비가 폭증하는 시점이 도시화가 일어나는 시점하고 거의 일치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화가 이제 급격히 진행되면서 이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들이 급격하게 소비량을 늘릴 것이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동남아시아가 거시지표로 봤을 때 저희가 골든에이지에 진입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골든에이지라는 게 어떤 거냐면, 그 지역의 국민 소득, GDP, 1인당 국민 소득이 3,500불에서 7,000불을 통과할 때를 저희가 골든에이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왜냐면,
중국이나 뭐 한국이나 일본 이런 선진국들에서 이런 골든 에이지를 과거에 통과를 했었고 그때 굉장히 많은 가처분 소득의 증가, 가처분 소득의 증가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그 거래 또는 때는 뭐 매출액을 폭증하게 됐고요.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 기업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수의 IPO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이 골든 에이지 피리드에 다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동남아가 지금 이 골든 에이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면은요, 그 골든 에이지가 중국을 보시면 2005년에서 2015년까지가 골든 에이지였습니다. 3,500불, 7,000불이었는데 이때 가처분 소득이 폭증을 하게 된 가처분 소득이라는 거는 필수품을 구매하고 난 다음에 남는 여유 자금이고 이걸로 이제 자기네들이 뭐 TV를 산다든지 옷을 산다든지 이런 소득을 우리가 생각하는 소비라는 활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가처분 소득이 이제 폭증을 하게 되었고요. 한국 같은 경우도 우리는 70년대, 75년, 85년도에 골든에이지를 통과하게 되었고 이때 보시면은 이제 저축률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저축률이 그 가처분 소득의 프락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1950년에서 한 60년대 지나가면서 가처분 소득이 굉장히 증가를 하게 되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골든에이지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그 중국, 한국, 일본에서 어떤 일이 말씀드린 대로 많은 테크 IPO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2005년에서 15년 이 사이에 현재 상장되어 있는 테크 기업의 한 70% 정도가 IPO를 이뤄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뭐 70년대, 80년대 역시 지금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한 60%에 있는 테크 기업들이 이때 IPO를 하게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더 빨라서 이게 한 50년대, 60년대 이런 일들이 좀 벌어졌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때 지금 상장되어 있는 테크 기업의 30%가 상장이 되었다. 그래서 골든에이지 때 이런 엄청난 테크 IPO 증가가 일어난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기존 그 사례에서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동남아시아가 글로벌 소비 시장으로서의 이제 중심축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큰 또 팩터가 인구 데모그래피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보시면은 인구가 점점 감소를 하고 있어요. 젊은 인구가 그 15세에서 24세까지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점점 감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2028년도에 되면 한 1.5억까지 이제 줄어든다라고 하고 있는데, 동남아 같은 경우는 물론 미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정체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인구가 이제 감소하는데, 동남아는 이런 생산관 젊은 인구가 이제 한 28년도에 되면 한 1.1억, 거의 중국의 인구의 한 70%, 생산가능 인구의 70%에 도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인구 데모그래피가 그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동남아를 주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동남아시아 도시들을 보시면 이렇게 늙은 분들을 거의 보기가 힘들어요. 대부분 보시면은 그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셨을 때 생각해 보면 대부분 길에서 젊은 사람들이 거의 보셨던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런 게 노인들이 많은데 동남아는 굉장히 젊다, 역동적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는 저희가 그 왜 세계의 그 소비의 중심축이 동남아로 이동을 하고 있고 그런 골든에이지에 이제 동남아가 진입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테크 IPO도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시작점에 도달했다라는 말씀드렸고요. 이러한 환경 하에서 벤처 시장이 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동남아 이제 제가 이런 거 세미나 할 때 항상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이 그림이 이제 자카르타 도시에 제가 뭐 지난달에도 경험을 했는데 시내에 가면은 보통 이렇습니다. 차가 엄청나게 막히고 있죠. 그래서 대중교통이 잘 안 돼 있어요. 지하철 1호선 개통된 게 이제 얼마 안 돼 최근에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차나 이제 오토바이를 끌고 나오는데 오토바이를 대부분 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인도네시아 가면은 요새 오토바이 고잭을 타거든요. 근데 왜냐면 차는 보시는 것처럼 차가 이렇게 막혀 있으면 갈 수가 없는 오토바이는 중간중간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탈 수밖에 없는 출퇴근할 때도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스타트업 생태계가 이제 시작되면서 슈퍼앱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슈퍼앱이라는 거는 이 사람들이 이 앱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리로 치면은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뭐 중국에는 위챗이나 알리바바 이런 것도 있겠죠. 이게 이제 등장하는데 보통은 우리나라나 중국도 보시면
이 채팅하는 SNS, 카카오 같은 거나 아니면은 전자상거래 이런 것들이 슈퍼앱이 되는데 동남아는 아주 특이하게 라이드 헤일링 앱들이 이제 슈퍼앱에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랩이라는 회사 많이 다 들어보셨을 거고요. 아까 전 말씀드렸던 토코피디아 고직이 합병했던 고토라는 회사가 합병을 상장했는데 이런 그 고잭이 이제 라이드 헤일링 하는 회사죠. 이런 회사들이 슈퍼 앱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었고 뭐 데카콘의 반열에 좀 올라와 있다라는 것들이고 근데 제가 한 2016년부터 동남아시아 투자를 했는데 그때 처음 갔을 때 토코피디아가 이제 유니콘이 이제 된다라고 이제 막 얘기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도 저는 이런 회사들이 10조 넘어가는 수십조의 회사가 될 거라고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불과 한 5, 6년 사이에 엄청난 성장을 이뤄내서 이런 밸류에이션을 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랩이나 이제 고제 고토라는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성장 곡선을 보시면 최근에 뭐 한 5년, 6년, 5년, 7년 사이에 엄청난 밸류에이션이 폭증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동남아시아의 그런 인프라, 인구가 크고 그다음에 그 젊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소득이 골든 에이지에 진입을 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가처분 소득을 점점 이제 늘려나가는 단계에 있고 이러한 인프라와 맞물려서 이제 뭐 미국에서 유학했던 뭐 고잭이나 그레이 파운더들은 대부분 다 이제 동남아 출신이지만 뭐 하버드에서 MBA하고 돌아와서 창업한 케이스거든요. 그런 유능한 인재들이 창업을 하면서 그런 시장의 인프라를 가지고서 유능한 인재들이 창업을 해서 이런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엄청난 성장 곡선을 이뤄낸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C그룹이라는 거는 이제 쇼피라는 동남아 최대 이커머스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게임 회사인데요. 여기가 뭐 지금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었는데 상장할 때 뭐 한 4빌리언 정도로 상장을 했었는데요. 저도 여기 투자 계약이 있었는데 뭐 불과 한 2, 3년 사이에 쇼피가 성장을 하면서 밸류에이션이 지금 많이 이제 장상황 때문에 내려왔지만 뭐 100빌리언을 넘어가는 뭐 한 2, 3년 사이에 한 3, 40배 성장하는 그런 성장 곡선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벤처 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들이고 이 그림을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동남아를 이해하시려면 이 그림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맥킨지에서 나온 그림인데 2015년에는 2025년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바닥에 있는 블록이 파이낸스, 로지스틱스, 스타트업의 섹터들입니다. 에듀텍, 헬스케어. 빌딩들은 거기에 있는 스타트업들의 밸류에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2015년에는 아예 그냥 그런 섹터들의 스타트업이 없는 경우도 있고 있어도 한두 개 있고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죠. 뭐 시리즈 A, B 이 정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에 이제 화살표는 이제 투자자들이 있는 대부분 글로벌 큰 투자자들 소프트뱅크나 이런 투자자거나 아니면 현지의 이제 재벌들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애들이 투자를 해서 2025년 보면은 이제 밸류에이션이 기업들이 이제 섹터별로 꽉꽉 차고 밸류에이션도 많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2022년을 통과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슈퍼앱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밸류에이션이 꽉 찼고요. 이제는 요새 보면은 섹터별로 저희 탑다운으로 쭉 보면 비어있는 섹터는 이제 거의 없는 것 같고 거의 다 이제 차긴 찼는데 아직도 빌딩의 높이가 낮은 곳들, 밸류에이션이 아직 낮아서 업사이드가 좀 있겠다라는 것들은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2015년도에 벤처 투자 들어간 VC들은 거의 투자한 것들의 뭐 10,000배, 뭐 1,000배 수익을 이미 낸 곳들도 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들어가게 되면 그 정도의 수익률은 아니겠지만 2025년까지 업사이드가 있다. 보시면 위에 5빌리언이 들어가서 2025년도에 200빌리언이 엑시된다라고 나오는데 10년 사이에 40배 정도의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이제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그 벤처 투자가 유니콘들이 거의 이제 미국에서 많이 나오다가 보시면 여기 그래프 보시면 요 연한 색깔이 이제 미국이고 진한 파란색이 이제 미국 외 지역인데 그 외 지역에서 유니콘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게 중심축에 이제 중국이었는데 최근에는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인도 같은 신흥국으로 변모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남아시아 폭발적 아까 제가 골든에이지 말씀드린 왼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제 중국의 사례를 보시면 저희가 가로 점선의 인컴 퍼 캐피타가 4,500불로 되어 있어요. 4,500불을 점선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그 왼쪽하고 그러니까 2009년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전에 하고 그 뒤에 이게 유니콘들이거든요. 근데 유니콘들이 오른쪽은 굉장히 빽빽하죠. 그 2009년 이후에. 이건 뭐냐면 골든에이지 이후에 나타난 유니콘들입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같은 기간 동안에 유니콘 숫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유니콘이 만들어지는데 더 짧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콘 이게 그 시장이 점점 활성화되면서 2009년 10년 이후에 중국도 골든에이지에 진입하면서 예전에는 뭐 유니콘이 뭐 한 2, 3년 걸려서 하나씩 나왔다 그러면 뭐 분기에 하나씩 나오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고 동남아는 그 시점을 지금 한 2018년, 19년 이때부터 지금 통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토코피디아 그랩이 유니콘 나오면 신문에 대서특필 됐었는데요. 요새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한 분기에 한 개 정도씩은 이제 요새 뭐 그 유니콘들이 나오고 있는 정도로 굉장히 그 유니콘 나오는 속도들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올주 국가별 유니콘 수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생태계를 글로벌 시장을 이해하실 때 그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점차 변하는 게 3단계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페이즈 1, 각 단계별로 10년 정도 걸리는데 페이즈 1은 슈퍼앱이 등장하는 단계. 아무것도 없는 단계에서 뭐 한 7, 8년 전 동남아겠죠. 스타트업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다가 이런 슈퍼앱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랩, 고잭 같은 게 등장하고 중국에서는 알리바바, 징둥, 위챗 이런 슈퍼앱이 등장하는 10년 걸리죠. 그다음에 페이즈 2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인도, 아세안, 저 아세안 국가거든요. 저 파란색이. 여기가 이제 페이즈 2에 진입하는데 이제 슈퍼앱은 다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오프라인에 있던 서비스들이 다 온라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뭐 택시를 호출하는 앱이라든지 음식 배달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물류라든지 그다음에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도 오프라인에 있던 것들이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호리젠탈 섹터의 확장이 벌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한 또 10년 걸리고요. 중국은 이미 페이즈 1, 2를 다 경험을 했고요. 그다음에 페이즈 3는 이제 딥텍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딥텍 이제 중국은 이제 딥텍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페이즈 1, 2는 한번 부밍했다가 한번 크러쉬가 왔고요.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페이즈 3에 지금 미국은 완전히 페이즈 3의 제일 앞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동남아시아가 이제 페이즈 2의 초입에 진입해서 아직도 많은 비즈니스 모델들이 개화하지 못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빌딩 보시면 이제 빌딩이 낮은 높이의 빌딩들은 들어왔지만 아직도 그 밸류에이션이 낮다. 그래서 우리 쪽에는 아직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국가별 VC 투자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매크로를 이해할 때 굉장히 좋은 건데요. 보시면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는 저 정부의 도움으로 벤처 투자 금액이 계속 우상향했지만 뭐 동남아시아, 인도, 중국 보시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비즈니스 사이클이 존재를 하죠. 왜냐하면 민간에서 펀딩이 되기 때문에 동남아 보시면 2018년까지 한 투어 빌리언이 투자가 한 해 됐는데 저게 불과 한 5년 사이에 한 50배, 60배 정도 성장한 수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한 25빌리언 피크를 찍었습니다. 근데 코비드 지나고 글로벌 매크로가 요새 안 좋아지면서 올해는 저거보다는 좀 많이 감소할 것 같은데 이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글로벌 스타트업의 생태계들이 저게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8년까지 동남아의 벤처 투자금이 계속 우상향한다는 얘기는 스타트업 밸류에이션이 그대로 올라간다는 얘기, 인플레가 발생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펀딩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시장이 조정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남아가 2018년도까지 밸류에이션이 계속 성장했어요. 제가 2016년, 17년 갔을 때 부르는 게 값이었어요. 그냥 스타트업들이 지표 가지고서 유저 숫자 가지고 밸류에이션 부르면 돈이 워낙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게 밸류에이션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18년, 19년 지나면서 한번 조정기를 겪게 되면서 투자자들이 이제 지표 가지고서 투자하는 것들을 이제 안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미 중국이나 인도에서 이미 경험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인도나 이런 데들 파운더들 만나게 되면은 항상 지금 자기네들이 이익이 얼마나 하기 때문에 그 이익의 몇 배수를 밸류에이션을 달라 이런 성숙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동남아도 지금은 이제 여태까지는 이제 지표로 펀딩을 받다가 지금 이제 힘든 시기들 커렉션을 하면서 점점점 많은 창업자들이 이제는 profitability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20년, 30년까지는 저희가 볼 때는 동남아 시장은 굉장히 불리시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 시장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많이 위축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글로벌 자본들이 지금 동남아로 많이 유입되고 있어서 한 저희가 봤을 때 21년도까지 이렇게 급성장을 이뤘는데 향후 10년 동안도 이런 펀딩 금액이 점차 증가를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요새 이제 동남아시아를 보면 나중에 이제 저희 한국 스타트업들 해외 진출하게 되시면 이제 해외 VC들한테 펀딩할 기회도 있으실 텐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리즈 BC 크런치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동남아 같은 경우는
메가 라운드 같은 경우는 뭐 알리바바나 이런 뭐 텐센트에서 크게 몇 천억씩 뭐 하는 라운드는 많이 있고요. 근데 시드나 시리즈 A 같은 경우는 로컬 펀드들이 많이 투자를 하는데 실제 BC 라운드에는 아직 이런 크런치가 있습니다. 많이 몰리지 돈이 아직 귀하다. 근데 우리나라도 불과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모태펀드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그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VC장이 많이 넘쳐나고 있지만 지금 BC 크런치가 완전히 없어진 거죠. 이때 라운드가 뭐 시리즈 BC 올해는 그렇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잘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동남아시아는 아직도 이런 그로스 스테이지의 자금이 굉장히 귀하다. 그래서 이런 데 기회가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10년도도 이렇게 성장할 것이고 제가 아까 비어있는 섹터들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오른쪽에 있는 회사들이 보면 지금 한 몇 천억 정도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회사들인데 제가 이 자료를 만든 지가 조금 한 6개월 정도 전에 했는데 이미 그 사이에 유니콘 회사들도 있고요. 보시면 커피 끄나간이라는 회사는 인도네시아의 커피 체인, 우리나라 뭐 할리스 커피나 이런 커피 체인이고 사람들이 이제 커피 먹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등장하고 할로덕은 인도네시아 가장 큰 전자상거래 회사고요. 카로는 싱가포르의 중고차 딜러, 헤이 딜러 같은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 아이플릭스라는 회사는 이제 넷플릭스 같은 OTT 회사고, 질링고는 요새 좀 회사가 좀 힘들어지긴 했지만 패션 커머스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고요. JNT는 물류 회사. 이런 회사들이 보면은 이제 한 몇 천억 정도 밸류션을 하다가 이제 뭐 1조, 뭐 2, 3년 사이에 1조, 뭐 10조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는 회사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동남아 시장 진출할 때 한국 시장하고 좀 차이점을 아셔야 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동남아시아에서는 어떤 섹터들이 좀 많이 뭐 좋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 뒤에 우리 이제 진출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제가 많이 보여드리는데 이게 동남아시아 다니시면 보통 흔하게 보실 수 있는 그림입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뭐냐면 동남아 아직 굉장히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매력이 뭐 3,000불, 4,000불 정도 되는 거는 우리나라 뭐 60년대, 70년대거든요. 근데 여기 들으시는 분들 대부분 6, 70년대에 어떤 구매 활동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가난한 건지를 저도 포함해서 모를 텐데 저는 이제 여기 회사들을 검토하고 하면서 또 한국 스타트업들이 많이 진출하면서 왜 동남아에서는 트래픽은 나오는데 돈이 안 벌리지? 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구매력이 굉장히 아직 낮기 때문에 구매력이 올라오면서 개화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 전자상거래 결제 물류 이런 회사들은 데카콘 이미 오른쪽에 예시가 다 나왔어요. 왜 나왔을까요? 구매력이 나오지 않더라도 전자상거래는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입니다. 이런 거래가 오프라인에 있던 건데 그걸 온라인으로 옮겨놨기 때문에 GMB가 몇십 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 GMB 기반으로 해서 밸류에이션을 받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는 동그라미입니다. 결제 같은 경우도 역시 돈을 지불하는 행위 저런 아까 노점상에서 지불을 하거든요. 이거를 그냥 디지털로 바뀐 게 그랩페이, 고페이 이런 결제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트래픽을 기반으로 해서 유니콘, 데카콘이 될 수 있고 물류 역시 물건 배송하는 힘이 다 배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닌자벤이라든지 시츠바, JNT 익스프레스 이런 유니콘 회사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들인데 그 밑에 보시면은 이미 우리나라나 선진국에서는 이미 스타트업들이 뭐 토스처럼 뭐 데카콘 레벨까지 갈 수 있는 섹터들인데 아직 나오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소득 때문입니다. 그 랜딩하고 헬스케어, 패션을 제가 세모를 쳐놨는데 왜냐하면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돈을 내고 건강을 챙기는 뭐 웰빙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아직 이런 소득에서는 이제 먹고 살 생존의 문제가 아직도 있는 상태에서는 이쪽에다가 돈을 내는 것들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할로독이라는 회사가 인도네시아에서 1등하는 저 앱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물론 이제 아프면은 할로독 앱을 켜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트래픽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서 어떤 정보를 좀 취득하지만 거기서 돈을 내고서 실제로 뭐 진료를 보고 약 배달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좀 리밋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매출을 트래픽 대비해서 내지 못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펀드레이징이나 밸류에이션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올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라이트 타임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랜딩하는 회사는 세모 쳐놨는데 돈을 빌리고 나서 갚는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도 굉장히 챌린지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요새 최근 들어서 이제 랜딩 비즈니스가 이제 좀 좋아지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랜딩 비즈니스를 좀 해봤거든요. 근데 엄청난 NPL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시장 고객들에 대해서
이제 크레딧 스코어링 하는 시스템들이 점점 갖춰지고 있고 대형 유니콘 회사들이 이런 데이터를 이제 갖기 시작. 우리나라는 중앙에서 크레딧 뷰로가 모든 것들을 정보를 컨트롤하고 있지만 여기는 크레딧 뷰로가 있긴 하지만 그냥 유명무실하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신용 데이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게 처음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P2P 랜딩 회사들이 무분별하게 많이 나왔다가 거의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런 뱅크 자고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카카오뱅크가 디지털 뱅크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다. 신용평가를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랜딩은 이제 저희가 좀 유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 이 중에 저희 들으시는 분 중에도 핀테크 쪽에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랜딩 쪽은 그런 기회가 이제 조금 생길 걸로 보이고요. 패션 쪽은 좀 어려운 게, 왜냐면 이거 어느 정도 구매력이 좀 나와야 되는데, 또 동남아 같은 경우는 또 여름 옷 위주예요. 그래서 사실 보통 뭐 패션 같은 경우 겨울옷이 매출을 많이 견인한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도 있지만 이렇게 내가 뭐 먹고 살기 힘든 것들이 챌린지가 있는 상황에서 돈을 지불하고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옷을 산다 이런 것들이 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패션 커머스들이 지금 굉장히 스트러글링 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했던 비즈니스를 동남아에 가져가서 그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카피 앤 페이스트 우리가 성공했으니까 후진국에 가서 하면 될 거야. 물론 맞는 얘기인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 구매력이 어느 정도 커버리지가 되는 섹터들은 우리가 진출을 해도 되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한 3, 4년 전에 뭐 랜딩 비즈니스를 동남아 가서 했다? 거의 다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크레딧 스코어링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은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헬스케어나 이런 것들 디지털 헬스케어나 교육 사업 진출하는 것들 트래픽은 많이 나올 텐데 아직도 교육 쪽에서 뭐 유니콘 근접한에서 나왔지만 모니타이제이션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좀 세모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 서비스들이 되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해외 시장 진출할 때 진출하고 나서 뭐 10년 뒤에 이제 부밍할 수 있는 섹터를 너무 빨리 들어가서 실패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득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게 순서대로 이제 그 섹터들이 이제 부밍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선택해야 된다. 게임 컨텐츠 같은 경우는 엑스큐 셨는데 많은 게임 회사들이 트래픽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지만 거의 유료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런 데들 길거리 다녀보시면 뭐 사람들이 유튜브 같은 거 핸드폰 뭐 몇백 원씩 뭐 3일에 한 번씩 충전해가지고 무료 컨텐츠 보고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한 달에 뭐 몇만 원씩 내고서 뭐 게임해라 뭐 이런 것들이 잘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셔야 되고 두 번째 특성은 온라인 서비스로 퓨어하게 가는 게 쉽지가 않다. 왼쪽 그림 보시면 이게 가장 큰 두 번째로 큰 이커머스 인도네시아에서 부칼라팍이라는 회사인데 거기가 미트라 부칼라팍이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미트라가 파트너라는 뜻인데 전자상거래는 스마트폰으로 온라인으로 구매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시면 동남아시아에 아직도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곳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 현금 결제에 익숙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시골 같은 데 가시면 그래서 이런 그 시골에 이제 와룽이라고 하는데 이런 구멍가게 같은 게 이제 뭐 몇백만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생활의 중심인데 여기서 구매 대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토코피디아나 아까 말씀드린 쇼피나 이런데 물건 좋은 게 있다고 하는데 나 그거 좀 사줘.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밖에 없어. 그러면은 현금 가지고 가서 어떤 물건을 사달라고 하면 여기 있는 가게 주인이 자기 스마트폰으로 이 주소가 있을 테니까요. 거기로 주문을 하고 현금을 받아서 물건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전달해주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믹스가 되어 있는 형태가 있고 아마존의 잭 베조스도 최근에 인도에 가가지고 아마존도 이런 파트너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와룸 같은 데서 물건 건네주는 거 사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동남아도 이런 옴니 채널이 중요하고 오른쪽에 보시면 몰 같은 데서 사람들이 어플리케이션을 가입하라고 많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 포지션 하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이나 구글 마케팅을 해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그 효율이 나오냐를 따지는데 인건비가 굉장히 싸고요. 동남아에서는 사실은 오프라인 에이전시 하나 인수해가지고 트래픽 올리는 게 오히려 구글이나 페이스북 페이드 마케팅 하는 것보다 더 싸게 먹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섞여 있기 때문에 퓨어 온라인 서비스를 갖다가는 좀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런 것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SNS에 오리엔트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투지폰 가지고도 버스에서 페이스북 하거든요. 그 정도로 SNS를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소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게 저도 이거 처음에 놀랐었는데 페이스북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가 방콕 자카르타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트위터 가장 많은 트래픽이 일대는 게 자카르타고요. 그래서 동남아가 이런 SNS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
그래서 소셜 커머스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온라인 커머스 전자상거래라는 거는 불특정,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아직 신뢰의 이슈가 좀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많이 해소가 되었지만 초창기만 하더라도 셀러에 대해서 아직 뭐 처음에 라자다나 뭐 샤피에서 물건 구매하면 막 짝퉁이 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뢰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SNS는 믿을 수가 있죠. 이 사람들한테 팔로워를 하면서 그런 뭐 인플루언서라든지 이 사람들이 물건 올리는 게 있으면 그 물건을 사고 싶으면 이런 왓츠앱이라든지 라인 같은 메신저로 연락을 해서 입금을 하고 입금증 사진 올려보내면 그 주소로 보내주는 이런 소셜 커머스가 많이 발달할 수 있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시장 특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퓨어 온라인은 쉽지 않고 온라인, 오프라인이 좀 믹스가 돼야 되는, 결국은 이제 퓨어 온라인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소셜 SNS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굉장히 구매력이 낮다 하기 때문에 구매력이 점점점 상승함에 따라서 이게 워킹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서 이 시장에 진입을 해야 된다. 우리가 구매력이 담보되지 않는 시장에 너무 빨리 진입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뭐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요. 이게 역사는 반복된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했던 비즈니스 모델 그대로 한국에서 재현이 됐고 중국에서 재현이 됐었고 이게 한 10년, 5년, 10년 격차를 두고 생기거든요. 근데 동남아는 이제 막 이런 징둥이 생기니까 토코피디아 생겼고 우리나라 쿠팡이 있던 것처럼 뭐 중국의 알리페이, 위챗페이 나오니까 고페이, 그랩페이 나왔던 거고요. 그다음 토스, 카카오뱅크 나오니까 뱅크자고 이게 지금 시총 한 7위 정도 되는 회사거든요. 디지털 뱅크입니다. 이런 디지털 뱅킹이 생기는 것들이고요. 근데 이게 섹터가 지금 제가 한 6개 정도 보여드렸는데 쭉 스트레치 하면은 뭐 한 수백 개의 섹터들이 있는데 아직도 많이 비어있는 섹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섹터들은 우리가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시장이다. 그런 기회가 아직 많이 있다라는 것들. 왜냐하면 사실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들이 많이 이미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동남아시아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좀 비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서 이미 경험했던 것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에 대한 특수성을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면 충분히 시장에 진출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켓 컴패리즌을 이제 저희가 해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수시로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요새 이제 섹터들 좀 말씀드릴 텐데 진출하실 때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면 요새 이제 디지털 뱅크가 굉장히 핫합니다. 그래서 뱅크자고라는 회사가 고객의 주요 주주인데 이건 카카오뱅크에서 했던 것들이죠. 사실 중국에서 위뱅크나 마이뱅크 같은 것들이 있었고 토스 카카오가 있었던 것처럼 동남아가 이런 시차를 두고 이런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뭐 은행들을 기존에 있는 은행을 인수해서 디지털 뱅크로 바꾸는 경우인데요. 저희 보시면은 이런 회사 중간에 있는 주가가 나오는데 이게 조그만 라이센스 가지고 있는 상장 은행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은행들을 테크 유니콘들이 인수하거나 디지털 뱅킹을 사업 시작하자마자 주가가 저렇게 막 10배, 20배 뛰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핫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많이 했던 부분이고 근데 다음에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거기에는 존재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BNPL, Buy Now Pay Later라고 하는데 이건 디지털 신용카드 사업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카드 시장이 없기 때문에 바로 온라인 디지털 카드를 이제 MZ 세대들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남아시아는 가장 큰 신용카드 회사가 우리나라처럼 그런 카드사가 아니고요. 스타트업입니다. 그 유니콘이 되어 있는 회사들이 카드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이커머스 커지면서 이것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이 하고 있는 대한통운이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이커머스 기반 물류를 동남아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이 이런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이 해서 완전히 스크래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조 단위 10조 넘는 회사들로 커지는 경우들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지만 뭐 리걸 이슈로 동남아에서 되는 것들이 디지털 헬스케어거든요. 여기가 뭐 인도네시아만 하더라도 섭이 많기 때문에 병원 접근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격 진료가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레이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나라 경험한 건 아니지만 중국이나 이런 선진 시장을 저희가 스터디하면은 동남아에서 이런 게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서 저희가 좀 또 특이한 것들은 이게 와롱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현지 진출하게 되면 이런 것들도 아시게 될 텐데 와롱이 이런 구멍가게인데요. 이게 지금 뭐 동남아 인도네시아만 하더라도 뭐 한 500만 개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연매출이 한 100조 정도 되거든요. 와롱 이코노미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여기서 밥도 먹고 물건도 사고 핸드폰 충전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큰 생활권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커머스가 이런 와롱하고 협업을 할 정도로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밖에 나가면 5분 안에 다 요 주문가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서 담배도 한 값씩 사는 게 아니라 한 가치씩 이렇게 팔고 해요. 그래서 뭐 한 10원, 20원씩 해가지고 그 정도로 이제 밀접하게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중요한 공간들인데 여기에 이제 어떤 물건들을 공급하는 서플라이 체인을 인터럽트하는, 디스럽트하는 그런 스타트업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는 이제 동남아시아 시장에 대해서 특성, 그리고 한국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떤 섹터들이 있는지 말씀드렸고, 그 섹터들 중에서 그 한국에서 뭐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아예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은 한국 스타트업들이 이제 동남아 시장을 어떻게 진출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투자를 하고 직접 밸류업했던 케이스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국의 이제 유니콘 회사들이죠. 근데 이 회사들 중에 좀 파란색으로 된 게 이제 글로벌 투자 VC한테 투자를 받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스타트업이 글로벌화가 된다라는 게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것도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건 그게 진정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겠죠. 근데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들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것들이 주라고 보셨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들 보시면 대부분 거의 다 내수 위주의 시장이거든요. 우리나라를 커버를 하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한 섹터를 완전히 평정하는 회사들이죠. 그리고 그 섹터의 규모가 굉장히 큰 곳들입니다. 뭐 음식 배달이라든지 전자상거래라든지 금융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 섹터에서 1등을 하게 되면은 뭐 10조 갈 수 있는 섹터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되었죠. 근데 이 사람들 여기 파운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저기 회색으로 나온 건 국내 VC들이고요. 왜 글로벌 투자자들 투자 받느냐고 하니까 밸류에이션을 잘 준대요. 밸류에이션 잘 주고 외국 VC들한테 투자 받으니까 밸류에이드 굉장히 잘하더라라는 것들입니다. 이거는 저희 같은 한국 벤처 캐피탈도 굉장히 반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한국 벤처 캐피탈도 사실은 그 한국 스타트업이 글로벌라이즈가 되기 위해서는 벤처 캐피탈도 글로벌라이즈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뭐 SV 같은 경우는 해외 쪽에서 현지 인력 가지고서 해외 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반성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됐지만 대부분의 많은 스타트업들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올 수 있는 섹터가 몇 개 있을까? 많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 그 스타트업들이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해야 된다. 그래야 그 우리 스타트업들을 저런 뭐 소프트뱅크, 뭐 GIC 힐하우스 같은 텐센트, 뭐 골드만삭스 아니면은 해외에 있는 로컬 메이저 VC들이 존재를 알게 되고요. 그런 회사들 우리한테 이제 투자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해외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좀 갖춰야 될지 제가 이제 성공 사례들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는 해외 진출하는 게 일단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진출했던 회사 중에서 제가 인터베스트라는 회사도 있었는데 그때 투자했던 회사가 이제 아기상어성으로 유명한 스마트스터디인데요. 여기 이 회사가 지금 이제 뭐 IPO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시장 상황이 좋으면 뭐 몇 조가 빌런을 받았을 텐데 이 회사 투자하게 됐을 때 처음에 한국 회사지만 이제 해외에서 굉장히 좀 해줄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회사였어요. 그래서였고 저희가 인도네시아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이 노래가 이제 유명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회사 이제 파운더를 만나서 이제 동남아시아 직접 모시고 가서 이 트래픽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모니타이제이션 할 수 있도록 뭐 완구사라든지 영화 배급사 이런 데들 연결해주면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됐고 그 회사가 저희 투자한 이후에 거의 한 1년 내에 이제 해외에서 엄청난 트래픽과 매출을 내면서 기업 가치가 이제 급격하게 상승한 사례가 될 겁니다. 요새는 이제 외국 나가서 베이비샤크 얘기하면 이제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죠. 뭐 애엄마 부모님들은 당연히 전 세계에서 다 알고 있고 일반인들도 알 정도로 아기상어성이 유명한데요. 이거는 뭐 이제 글로벌 IP가 되었죠. 그래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 회사는 저희가 해외 쪽을 지원하는 걸 진출하는 걸 지원했을 때 설명하기 굉장히 쉬웠어요. 저희가 이 회사를 이제 외국
뭐 VC나 이런 데 뭐 파트너십 할 때도 설명할 때 설명하는 거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냥 아기상어송 그 유튜브 한 번 틀어주면 끝났어요. 그냥 한 10초 정도 걸리는데 그 노래 틀어주면 오 오케이 하고 그냥 그 회사 뭔지 알겠다. 근데 이거 어느 정도 유명하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얘기가 굉장히 술술술 풀려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가 다양한 섹터들이 이제 해외 진출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봤을 때 여기가 뒤에 이제 저희가 투자했던 BTS 케이스, 뭐 하이브 케이스도 말씀드릴 거고 교육회사도 말씀드릴 텐데 저희가 해외 진출하려면 해외 진출할 때 그 시장에 뭐 파트너십을 맺고 JV를 하고 또 현지에서 투자를 받고 할 때 우리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될 일들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저도 여기 싱가포르에 있다 보면은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외국 투자자들 모아놓고 설명하면은 근데 그 투자자들이나 그 파트너십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온 스타트업들하고 내가 왜 이거를 투자 검토를 해야 되지? 왜 파트너십을 해야 되지? 이렇게 동기부여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어텐션을 딱 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는 항상 스타트업들한테 우리 비즈니스에 대해서 10초 이내에 설명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그래서 뭐 아기상어 수능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게 뭐 말씀드렸고요. 지금 요 케이스 같은 경우도 에듀테크 회사인데 매스프레소라는 회사도 유명한 회사인데요. 여기를 제가 2019년도에 시리즈 B에 투자를 했습니다. 레전 캐피탈하고 같이 리드로 투자를 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하고 일본에서 MAU가 한 1.2 밀리언 정도 나오는 좀 작은 규모였어요. 그래서 싼 밸류에이션을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1,000만이 넘는 MAU를 가지고 있고 몇십 개 국가에서 서비스를 동남아에서 이제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에서 굉장히 서비스를 많이 하고 유명한 회사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도 저희가 이제 투자하고 나서 이제 해외 가서 이제 메스프레소 앱텍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너무 쉬웠어요. 그냥 콴다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요거 그 유튜브에 있는 소개 영상 한 5초면 끝나거든요. 학생이 시험 문제를 사진을 찍는다. 올라오면 바로 AI가 솔루션을 찾아서 답을 찾아줍니다. 그거 보여주면 AI가 이걸 찾아준다는 거 보여주면 그걸로 게임 끝이었거든요. 비즈니스 모델 설명 끝.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이 팀이 얼마나 좋고 그다음에 어디서 서비스를 하고 이런 지표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저희가 투자한 이후에 그 뒤에 이제 뭐 구글이라든지 바로 이제 그 바이트댄스에서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투자를 받았었는데 이런 그 해외 진출할 때 있어서는 저희가 복잡하게 이제 설명하면은 굉장히 좀 힘들다라는 것들 저희가 이제 체험할 수 있었고 근데 이런 회사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펀딩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해외 진출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회사가 메스프레소가 저희는 이제 국내에서 처음에 투자할 때 굉장히 낮은 밸류에이션 투자했는데 솔직히 저희가 투자하고 나서 한 6개월 이후 지나고 나서 지표가 그렇게 많이 높아지지 않았는데 해외에서 바이트댄스 굉장히 높은 밸류로 투자를 하게 됐거든요. 그때 느낀 바가 역시 해외 투자자들은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잘 주는구나. 뭐 여기 계신 스타트업 분들도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왜 내가 한국에서 똑같은 비즈니스를 하는데 미국이나 더 큰 시장이 중국에서 하고 있는 친구들은 똑같은 거 하고 있는데 밸류에이션이 왜 나보다 10배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실제로 비싸게 투자를 합니다. 비싸게 투자를 하는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저희가 비즈니스 볼 때 제가 이제 메스프레소 투자할 때도 파운더한테 그 얘기 했습니다. 해외 진출을 하실 거냐고, 해외 진출을 하실 거냐고 물어봤고, 거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확인을, 그때 매출 거의 없었고, 지금도 사실 매출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국내 VC 분들이 메스프레소 국내에서 돈 벌고 해외 나가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뭐 저희랑 뭐 레전 캐피탈 두 군데는 아니다, 해외 먼저 나가라. 이거 충분히 나갈 수 있다. 먼저 트래픽 올리고, 그러면 기업 가치 상승할 수 있으니까, 먼저 일단 나가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근데 파운더 분도 뭐 영어가 이렇게 처음에 외국 이렇게 유학하신 분도 아닌데 그냥 의지 하나 가지고서 나가서 이제 트래픽 만들어내고 하면서 외국에서 이제 나오면 투자받고 지금은 굉장히 해외 투자자들 이제 그 네트워크 좋으시죠. 그렇게 됐는데 이게 말씀드리는 게 해외 진출해서 이 트래픽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게 되면은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 메스프레소가 벤치마크했던 회사가 이 스냅에스크라는 회사인데요. 요거 하나만 또 말씀드릴게요. 스냅에스크라는 홍콩의 교육회사인데 이게 그래프가 이게 뭐냐면 제가 분기 보고를 받는 자료였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 친구가 홍콩 회사인데요. 홍콩 굉장히 조그마한 나라지 않습니까? 홍콩 회사인데 매출 나오는 거 보면 타이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코리아 제표 쭉 나오죠. 굉장히 이 지표들을 국가별로 지표들을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이 회사가 사실은 그때 지표상으로
스냅 매스프레소하고 거의 지표가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밸류에이션이 거의 3배, 4배 정도 됐었어요. 동시에 투자했는데 제가 그러니까 4분의 1 싸게 투자했습니다. 매스프레소. 근데 지금은 매스프레소 밸류에이션이 더 높아요. 몇천억이 됐으니까. 근데 요거 보시면 이런 그 리지널 플레이를 할 수 있느냐. 그 리지널 플레이를 한다라는 거는 타겟 시장이 훨씬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외국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이런 타겟 시장이 큰 서비스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해외 진출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글로벌 밸류에이션을 받기 위해서도 분명히 해외에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좀 꼭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뭐 예전에는 그랬어요. 한국에서 돈을 벌고 검증하고 나서 해외 나가 이렇게 얘기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이제 지금 정도 되는 수준의 파운더 한국에 좋은 파운더들 많이 이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해외에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하시고 이런 뭐 다양한 국가들의 지표들을 만들어내면서 기업 가치를 적극적으로 올리라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형님, 저희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아서 마무리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마무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거 이제 마지막이고요, 마지막 장표이고 저희가 이것도 SV에서 투자했던 그 하이브입니다. 그래서 BTS로 유명한 회사인데 여기를 저희가 2011년에 투자해서 한 30배 정도 수익을 내고 이제 굉장히 유명한 글로벌 회사를 만들었는데 투자하고 나서 해외 진출을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의 네트워크도 연결해주고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큰 뭐 10조가 넘어가는 회사가 되었죠. 근데 이런 처음에 이제 하이브 투자할 때 얘기 들어보더라도 이 회사가 한국에서만 서비스를 했으면 과연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받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 투자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해외 나가는 거를 장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엄청난 이제 성공 사례를 좀 만들어냈는데요. 제가 좀 시간이 좀 많으면 더 많은 디테일한 것도 말씀드릴 텐데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스타트업 분들한테 동남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지금 기회가 있고 라이트 타이밍이기 때문에 하지만 시장의 그런 유니크니스를 잘 인지를 하고 시장을 진출하신다면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정말 이렇게 뭐 10초 안에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그런 전략을 우리만의 전략을 가지고서 접근해야 되는 시장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이 외에도 저희 이제 SP 인베스트먼트 쪽에 해외 진출 특히 동남아 진출 관련해서 별도로 뭐 궁금하신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면 나중에 꼭 연락 주시면 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시파마의 강찬이라고 합니다. 네. 네,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저희가 최근에 싱가포르의 법인을 설립해서 해외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는데 혹시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까 강사님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법인 설립할 때 혹시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법인을 설립하시는 목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뭐 굉장히 답변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거로는 이제 해외 진출, 싱가포르 쪽에 이제 진출하는 걸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해볼 때 저도 사실은 해외 진출한 케이스거든요. 저희가 투자하는 건 국내에서 해외 투자를 하게 된 건데 파트너십을 좀 잘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래도 한국에 있으면서 해외 진출하게 되면 거기 가서 저희가 뭐 한 10년, 20년 살아도 로컬 사람처럼 될 수 없어요. 저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 20년 살면서 투자해도 로컬 사람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로컬에 대한 유니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로컬 엑스퍼티지가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어떤 신규로 진출하시게 되면 뭐 회사마다 전략이 다르겠지만 직접 가서 이제 뭐 속히 말해서 뭐 맨땅에 헤딩한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파트너십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 그들이 이미 구축해 놓은 것들을 우리가 레버리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를 하나 줘야겠지만 그런 파트너십을 활용을 하는 것들이 우리가 거기 가서 직접 리소스를 투자를 하면서 얻게 되는 것들을 굉장히 숏컷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십을 잘 활용해라 이런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뷰티 플랫폼을 국내에서 이제 막 런칭한 클로메틱 무슨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뷰티 쪽 관련된 사업을 여러 가지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유망 섹터에서 이
뷰티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잘 듣지 못해가지고 혹시 이제 그 방정현 사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뷰티 관련해서는 사실은 아까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 X 쳤던 것 중에서 저는 세모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패션이나 뷰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기를 이제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행위라고 볼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매력이 아직은 나오지 않는 것들이 이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뷰티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에 있는 그런 뭐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 수출할 때는 통관 이슈나 이런 것들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후진국 같은 경우는 통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투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화장품 통관 못해서 물류창고에서 뭐 3개월씩 갇혀 있다가 막 썩어버리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굉장히 불확실성들도 많이 있고요. 제가 뭐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많지만, 근데 탑라인에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구매력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은 좀 세모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한국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BTS 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저희가 그 동남아시아 가서 저희를 프레젠트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만큼 한국의 컨텐츠, 한국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선호도는 굉장히 높고 그런 한국 사람들이 뭐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뭐 요새 컨텐츠도 거의 1위부터 뭐 넷플릭스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동남아에서 굉장히 인기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K 뷰티에 대한 수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다. 하지만 그게 이제 어떤 구매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 챌린지는 있을 거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아직은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